몰랐을 뿐 익산에도 다양한 뭔가가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려드리기 위해 시작한 제목부터 직설적인 익산의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열심히 섭외해주시는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의사, PD님이 오늘은 저를 영등동 공유공간 2층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두리번거리고 두근거리며 이 시간을 기다리기도 겁내기도 하는 저는 바람잡이 바잡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빠르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왠지 두 분의 얼굴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인사했고요. 각자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고 싶은 왕언니 왕다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고 청각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한국 난청이 교육협회 타이틀을 7월부터 달게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아무튼 잘 모르는 이곳에 나와 있어요. 공유공간 2층인데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헷갈리기도 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익산을 좋아해서 익산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서 라이크 익산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라이크 익산 포럼에서 운영하는 공유 공간입니다. 2층에 있어서 2층이기도 하지만 이로울 이를 써서 이로운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름을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일정 금액을 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미리 예약만 하면.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앞으로 소개할 저희 단체에서 종종 모임을 갖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되게 소중한 곳이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이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일 텐데요. 그동안 다녀보니까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활동들이. 아마 이분들도 쭉 나오실 것 같은데 한번 본인들이 어떤 활동 익산에서 하고 계시는지 쭉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한국 난청인 교육협회 전북지부에 올해 지부장을 맡게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청각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서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청각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익산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같은 인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초등복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 강사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본에서 좀 다른 질문이네요. 당황스럽네요. 아까 다 소개를 해서 저도 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만나면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 난청이 교육협회에서 올해 7월부터 부지부장을 하고 있고요. 그 한국인 난청 교육협회에서 그 양성 과정을 거쳐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도 한 번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별로 그렇게 대본이 중요하지 않은 방송인데 대본 네, 이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해서 좋은 점도 있고 한 가지 안 좋은 점 여기에 얽매이게 되네요. 그렇군요. 몇 개 없는데 그 대본에서 소리내서 오셔도 됩니다. 왕다겸 선생님 입을 막고 제가 활동하는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두 분이 좀 같이 함께 하는 활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중복되죠. 네, 한국 난청인 교육협회 전북지부에 저는 지부장, 박선미 님이 부지부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인연이 돼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각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처음에 모여서 만든 비영리 단체예요. 이게 만들어질 때는 한 박선미님 20년도 넘었나요? 한 15년, 20년 됐죠. 그때는 지방자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울교육청 소관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예요. 사실 그 청각장애 학부모로 장애아를 키우게 되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난감하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막 도움 요청할 데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와중에 학부모의 욕구가 가장 이렇게 많은 건 결국 아이가 영유아 시기에 언어를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면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겠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교육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교육청의 소관으로 비영리단체 한국난청인교육협회가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각장애아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고, 언어치료사랄지 의사선생님이랄지 교육청능사랄지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지방자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11개의 지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북지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북지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201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2018년도에 저희들도 똑같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몰라서 전라북도 도교육청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혁신과 장학사님을 뵙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장학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 논의해보자. 그래서 학부모 동아리라도 좀 만들어라. 그런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전북지부를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서 만난 학부모들이 지금 전북지부 안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청각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서 7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가족으로 말하면 지금 14가족? 네, 가족으로 말하면. 전북지부만. 세 가족, 네 가족은 가족 인원수로 하면 한 30명에서 50명 사이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14가족이 지금 현재 그 안에 있습니다. 활동을 하시는 가족이 14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 적극적으로 모임마다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회비만 납부하느냐, 아니면 어쨌든 그 단체 카톡 안에 있느냐, 이렇게 다 다를 텐데, 소식이 전해지고 어쨌든 그 단체 카톡에서 반응이 있고 하는 거 아닐까요? 회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납부가 되는 거는 당연하고 뭐. 네. 아니 그 전북지부라고 하면 이제 전라북도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왠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번역으로 네. 네, 청각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청각 거점이에요. 익산은 정서자폐 거점이거든요.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발달장애인이 한 60, 70% 정도가 되고요. 시각장애인 10% 정도 되고요. 청각장애인 10%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청각장애아의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 밀리고, 원래 수가 많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같이 이렇게 연대하고 이러면 힘도 세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청각 아이들이 그렇게 그닥 많지 않은 상태고요. 그 청각 아이들은 청각만의 장애를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중복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사실 뇌병변이나 뭐 이러면 정서자폐도 같이 걸치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은 교육이 돼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뭐 저희들이 장애 등급 뭐 15등급, 그러니까 15가지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교육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개인차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별 개인차도 다 고려해서 그 아이한테 딱 맞는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식간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난청교육협회
전북지부에 대한 제가 오프닝 때도 늘 말씀드리는데 진행자지만 잘 뭔가 몰라요. 거기에다가 약간 장애 관련한 얘기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당연합니다. 저도 아직도 조심스럽고요. 아직도 모르는 내용 투성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당사자들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뭔가 잘못 말하거나 잘못 질문한 게 좀 언짢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다른 방송보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서 어쨌든 이런 협회를 만드셨고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아까 수적으로 이제 발달장애 중심이다 보니까 무엇을 해줘야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들이 많았고 사실 특수 교사들도 그렇고 교육청 일을 하는 관계자도 그렇고 청각 쪽은 잘 모르겠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갈 때 듣는 말들 중에 하나 저희가 청각장애를 잘 몰라서요. 저희도 수업을 들을게요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청각장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의 교육이 더욱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사실 저희들도 잘 몰라요. 그게 저희들도 지금 연구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인데 저는 제 아이가 지금 청각장애예요. 큰 아이는 건청이고요. 작은 아이가 지금 청각장애예요. 근데 작은 아이가 청각장애야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제 아이를 제 어깨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저 혼자서 아이를 책임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제 능력 안에서 제 아이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부모들, 청각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도 만났고 교육청 관계자도 만났고 또 언어치료사랄지 교육청능사랄지 이런 전문가들도 만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내 아이를 나만 잘 키우고 싶은 게 아니구나. 우리의 아이들을 다 잘 키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떨까. 그래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연구하면 이렇게 집단지성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지금도 공부 중이고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듣다가 청각장애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그 필요한지. 아이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그러니까 왠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청각장애하고 농아인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그거는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잘 다들 모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찾고 건의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청각장애인과 농인이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인하면 못 듣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난청인이라고 그러고 소리를 전혀 못 들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은 농인이라고 그러고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소리를 못 들어서 말을 못하든 어쩌든 저는 청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못 듣게 되면 말을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게 해서 말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소리를 못 들은 차로 이렇게 수어라고 하죠. 손말 아니면 필담 이렇게. 그래서 언어라는 게 소리를 못 들으면 구화법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사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전혀 못 들은 채로 1학년을 다녔거든요. 촛불을 켜놓고 아이하고 저하고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한글을 듣지 못하는데 한글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1학년에 들어가면 15급이라고 해서 받아쓰기를 15급을 책받침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줘요. 근데 그거라도 좀 가르쳐야 돼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저는 한국말이 그렇게 어려운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입 모양이 똑같은데 바람의 세기가 달라지고 혀의 위치에 따라서 걸, 널, 덜, 럴 입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혀의 위치라든가 바람의 세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구화법으로 터득을 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제서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농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워야 되는 영유아 시기에 말을 가르쳐주고 싶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근데 그 아이들이 개인차가 다 다르니까 맞는 방법을 써야겠죠. 그리고 학교를 가면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몫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런 것 같아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저는 10살 차이거든요. 큰아이는 딸이에요. 딸을 낳고 어머 나는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돌보고 나아가 사회에 공헌하는 아이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뭐 잘 자라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크면 사회에 나가서 공헌하는 아이도 잘하겠지. 의심의 여지도 없었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이가 청각 장애야라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너무 난감했고 이 아이가 과연 나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돌보고 나아가 사회에 공헌하는 아이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그러니까 큰애를 키울 때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했죠. 그렇게 키워야지. 자기 몫을 다하는 아이로 키워야지. 그러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박선미님은 어떠셨어요? 진행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야기 푹 빠질 때 보니까 질문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농인과 청각장애인 네. 뭐 그런 얘기. 질문은 잊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용어를 가지고서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사실 잘 모르면 실수할까봐 그러기도 맞아요. 하는데 지금 저희 한국 난청인 교육협회 안에서도 너무 개인차가 심하기도 하고 보청기를 끼고 재활을 하는 친구부터 해서 보청기 한쪽과 인공호흡을 하는 친구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장애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시선보단 이제는 정말 그 개개인에게 맞추어주는 그런 복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제가 더 동감해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발달장애 하면 발달장애 특성을 막 나열하고 그렇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 또 되게 난감해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런 말 했었었는데 장애인에서 우리는 장애에만 너무 집중하고 사람인자 인애에는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근데 장애에는 조금 놔두고 인애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냥 그 사람에 더 집중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도움을 준다고 하면 정말 진짜 도움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할 텐데 진짜 이 청각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한국난청교육협회 전북지부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활동의 내용의 중심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뭔가 하나로 뭉뚱그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개인별로 필요한 것들을 맞아요. 저희들이 할 수 원하는 욕구가 따로 있게 있으니까.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있게끔 인식 개선을 하는 그런 그런 활동들을 그래서 하시는 저희가 거예요? 그 청각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갈 때 사전에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 전화를 하고 아이 개별에 맞는 그리고 이제 그 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꼭 전해야 하는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조사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기본적인 툴은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 개개인에게 맞는 좀 교육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담임이나 부모님과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사실 저희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정리가 안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아인협회인가요? 네, 농아인협회가 있어요. 농아인협회는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청각장애인 중에 지금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6%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그 한국 난청인 교육협회는 사실 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게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 교육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난청인 교육협회는 서울교육청 소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희가 청각장애인 협회,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 협회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 안에 그 협회가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함께 뭉뚱그려져서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아인협회하고 한국난청인교육협회를 합쳐서 청각장애인협회로 지금 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다른 게, 그러니까 한국 난청인교육협회와 농아인협회가 서로 교육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 아이에 맞게 해주는 것도 전혀 다르고, 이러다 보니 사실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나눠야 되나 막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청각장애인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연대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불협화음을 겪지? 갈등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선도 있고요.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게 다른 거예요.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거죠. 소리를 일단 들으니까 구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저희들이 듣는 소리하고 다른 뭐 기계 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튼 소리를 듣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필요한 게 달라요. 그런데 농아인 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수어를 사용하며 수어 통역사가 필요하다던가 뭐 이렇게 필요한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욕구, 아까 박선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개인이 필요한 그런 거가 복지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답답한 건 어떤 거예요? 하나를 뽑기는 어렵겠지만. 제일 답답한 거는 재미있게도 제 자신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둔 엄마로서 뭔가 누구를 만나서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얘기를 관심 있게 듣기나 할까? 뭐 이제 그런 자신감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다 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시기가 꽤 길었었고, 그런 시기를 겪다가 이제 왕언니를 만나가지고 힘겹게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오는 과정에서 만났던 거는 내가 우리 아이의 그 태어나서 뭐 일주일 만에 청각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소견을 듣고서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빨리 장애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그냥 내 안에서 괜찮다고 저 스스로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착각하면서 살았던 시간 동안 저는 우리 아이를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키워내려고 했던 시기가 되게 길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오롯이 우리 아이에게 이제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싫고, 아무튼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 아이를 보는 나의 그 시선이 굉장히 왜곡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 자신이 장애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장애를 보는 것이 온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걸 알아챘다고 해서 바로 또 봐지지도 않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든 활동이 저의 내면에서 정말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편안함을 정말 갖고 싶은 거에서 출발하고 있고 지금 그 과정이에요. 저도 좀 이게 비슷한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저도 좀 박선미님과 좀 비슷한 게 늘 벽은 내 자신인 것 같아요. 사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처음으로 갈 때 제가 굉장히 능력자라든가 뭐 능력이 있어서 막 스프를 헤치고 막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던가 막 이런 것도 아닌데, 아니면 내가 아는 게 많다거나 이러면 좀 수월할 텐데, 저도 배워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제 둘째 아들이 청각 장애가 아니면 저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
저를 이제 가끔씩 제 아들한테 너는 엄마를 공부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애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우리 아들이었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거를 고민하게 된 것도 아들 때문이었고, 사실 도움을 요청하고 막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니까 그럴 때가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데 뭐 알려줄 사람을 탁 이렇게 찾아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서 사실 모르는 저희들끼리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제 그 아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인연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함께 발맞춰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사는 건 굉장히 이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에서 장애 인식 개선 관련한 활동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어쨌든 나도 잘 모르고 그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하실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거 있을까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한 건 사실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그 다른 아이들의 그 편견 같은 시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런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사실 관계를 잘하는 걸 바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이 사정을 친구들이 잘 모르니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뭐 마음만 가지고 청각장애 인식 개선 강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협회에서 진짜 신규 강사 양성 과정을 받아야 하고 그런 이제 청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보수 교육도 받아야 하고, 저희들끼리 또 시연도 하면서 막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 강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데,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애들만 인식 개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른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도부터 이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올해 이제 2020년이 됐는데, 올해는 일반 어른 대상으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특수교육 지도사들 연수 때 이렇게 강의를 의뢰받아서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사실 이런 인식 개선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의 숙제인 거죠. 네. 아까 박선미 선생님께서 편안해지고 싶다, 장애에 대해서 편안해지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잘 모르긴 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장애에 관련한 어떤 다양한 기반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 불편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사회에서 그냥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당연하게 있잖아요, 보통은.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사는 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편안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많이 불편하게 돼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면 가족이, 그 가족들조차도 그 장애인 가족을 볼 때 불편과 불쌍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그건 아마 누구나 너무나 다 이 말은 다 동감할 것 같은데, 좀 생각나는 것이, 아이 돌잔치 때 이제 돌잔치 영상을 만들 때 여느 돌잔치 영상과 다르지 않게 이제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어째 청각장애로 진단받고 이제 인공화학 수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내보내고, 그 돌잔치 그 답례품에 함께 그걸 넣었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화우를 설명하는 그림과 함께 이제 그러니까 인공화우가 뭔지를 설명하는 글과, 이제 맨 마지막에는 바라는 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 아이가 태어나거나 되면 우리는 왜 슬플까요? 그러니까
슬픔을 넘는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 글을 썼다는 거는 제 마음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도 슬프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어려운 장애를 만났을 때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그런 내 스스로에게 드는 위안. 그러니까 뭐 막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돼, 돼, 이런 마음을 잡기도 전에 그냥 훅 들어오는 그런 안도? 장애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만나면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타인을 만나서 장애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자리 잡히지 않으니까 정말 지금은 정말 청각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갈 때도 그냥 정말 이만큼 알고 가서 이만큼만 얘기하고 오고 되게 불편한 자리긴 해요. 더 이상의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면 막 되게 가식적으로 바뀌는 나를 보기도 하고. 저희들도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이렇게 박선미님과 저는 이제 같이 익산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박선미님이 좀 편안해지고 싶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딸을 이제 큰 아이예요. 박선미님은 큰 아이가 이제 청각장애인데 그 비장애 아와 똑같이 키우려고 노력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내 아이는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 라는 거를 인정하면 그런 거잖아요. 아, 얘가 좀 잘 못 들었겠거니. 내가 뭔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잘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아, 얘가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잘 못 들었겠거니 라고 하면 화가 안 나겠죠. 그리고 애를 닥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뭔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들었어요. 헉! 뭐 그 들렸어? 어떻게 들었어? 오, 우리 딸 최고. 이렇게 칭찬이 되는데, 박선민이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가 이제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가 정신 차리고 더 똑바로 들어야 돼. 이런 거. 왜냐면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 속에 살아요. 형제와 비교당하고, 옆집 엄친아 엄친딸과 비교당하고, 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불안감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이 경쟁사회가 좀 너무 피폐하고 이러니까 경쟁사회 나빠. 개개인 다 인정해주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늘 수능에 맞춰서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게 우린 너무 익숙하고,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너무 이게 익숙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한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네가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가 더 신경 써서 들어야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지. 그러면 맨날 야단 맞게 되잖아요. 못 들어서. 못 들어서 맨날 야단 맞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어했던 게, 그러니까 저희 만나갖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이가 못 듣는 게 그냥 당연한데, 그러면 들은 게 칭찬받을 일이고, 더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엉덩이 다둑다둑 해줄 일이고, 이런 일인데도 별거 아닌 일로 애를 더 막 경쟁 속에 밀어넣으면서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네가 더 잘해야지, 네가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막 이렇게 되면 애를 계속 힘들게 하잖아요. 애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때 나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전북지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이런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사실 많이 울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애들이 다 다르지만, 부모도 다 다르지만 결국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만큼은 똑같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비슷한 마음으로, 어떨 때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막 이런 거를 나누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편안해지고 싶다는 거는 혜인이의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좀 그렇게 하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장애 관련된 영화들에서 이제 부모가 박선미 선생님처럼 약간 그런 경우들을 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결하면 빨리 괜찮아질 것 같은, 아니라고 그게 그럴 하고 수밖에 싶은? 없는 게, 저희는 비장애잖아요. 비장애인이 장애아를 키우는 거예요. 그거와 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이 청각장애아를 키우는 건 다른 거죠. 자기가 이미 겪었고 자기가 거기에 수능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비장애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비장애인처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냐면 그래야 아이가 제 몫을 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 근래 그러니까 뭐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공아우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되게 또 다르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인공아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청각장애인들 몇몇이 이제 막 활동들을 하는 문구를 봤더니 정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고, 또는 어쨌든 결국에 너네도 비장애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마음에서 인공아우 수술을 시켰을 거고, 어린 아이를 막 이제 그렇게 이제 공격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예전하고 다르게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정하면서 하는 활동들이었나? 우리 단체의 존재가 뭐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같이 공존하고 싶은 거지, 절대 그들을 부정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은 전혀 아닌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과 잘 어쨌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도 어쨌든 결국엔 청각장애인이라고 생각될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봤을 때 또 어떨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되게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맨 처음 언강대학교에서 이제 되게 제 생각에는 마음이 따뜻했던 교수님한테 이제 고도난청인 것 같다라는 딱 진단을 받고서,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음악을 듣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만 너무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보다도 나는 이 혜인이랑 뮤지컬 음악도 많이 듣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우는 걸 다 봐주시면서 화장지를 건네주면서 하는 말씀이 듣게 하면 되죠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빛 같았어요. 어떻게 듣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때 난생 처음으로 인공아우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나는 그때의 생각에서 그냥 쭉 지금까지 왔는데, 못 들으면 듣게 하면 되고 못 걸으면 걷게 하면 되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지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왔던 것뿐인데, 그게 그러한 결정이 어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또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우리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희들이 계속 그런 고민을 하냐면, 인공아우 수술을 해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애들이 말을 다 배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저희들이 듣는 소리와 다른 소리로 듣거든요. 사람들이 저희 비장애 사람들이 물론 듣는 데시벨이 다 개인차가 있어서 다르긴 하겠지만 12,000개에서 15,000개의 데시벨로 듣는데요. 그래서 뭐 새소리, 바람소리 우리 뭐 다 듣잖아요. 다양한 데시벨로 들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28개의 데시벨로 들어요. 그러다 보니 피아노 건반 빠지듯이 막 이게 그런 게 많겠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듣는 소리와 우리가 듣는 소리가 달라요. 근데 그 28개의 데시벨은 어떤 데시벨이냐면 사람의 말소리를 알아듣게 하는 그 최적화된 그 데시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인공아우거든요. 사람과 소통하는.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아우 수술을 하고 아이가 말을 하고 그 발음이 뭉개지지 않도록 연습하고 하는 거가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아이들은 언어 재활실을 다니면서 재활을 하고 청음 재활을 하고 우리 아이는 지금 13살인데 아직도 재활실을 다니고 있고, 바우처가 19세까지는 되니까 19세까지, 왜냐면 들리는 대로 사람은 말하게 되니까 연습하지 않으면 발음이 뭉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활에 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노관이협회에서는 왜 애를 그렇게까지 학대하냐. 그냥 장애를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니네들이 비장애라고 아이를 비장애처럼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학대까지 해가면서 그거 아동학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각기 자기 선택인데, 저도 사실 인공아우 수술을 처음 결정하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게,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의 인생을 대신 선택해줘야 되는 거? 늘 그랬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인데
그러면 또 농아인협회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애가 커서 자기가 인공호흡 수술하고 싶을 때 그때 하게 하면 되지. 그런데 언어는 그때는 배울 수 없어요. 언어의 폭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넘어가면 언어는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아이의 인생을 선택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 아이가 엄마가 선택해준 인생을 고맙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늘 신중하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나는 아이가 아니니까 잘 몰라서 또 내가 잘못 선택해주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나 혼자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좀 같이 논의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게 되고 막 이런 거 같아요. 결국 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지만 아이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13살이어서 물어봐요. 중학교는 어디 가고 싶니? 이제 뭐 얘기하고 어떤 거를 결정할 때 항상 의견을 묻죠. 예. 그래도 100%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설득하면 넘어가거든요. 아직 어려서. 그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네. 녹음하는데도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모임 하시면서는 맨날 울어요. 네, 왜냐면 그러시겠어요. 아이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복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니어도 청각만 있는 아이 중에도 재활이 잘 돼서 말을 진짜 건청 아이처럼 말을 잘 발음도 정확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도 있지만 아닌 아이도 있잖아요. 재활이 좀 더딘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기형이어서 그 전극을 100% 이렇게 심지 못한 아이도 있고 개인차들이 다 있다 보니 사실 이제 프로테이즈로 따지다 보면 한 70% 정도가 대체적으로 재활이 좀 된 아이들이고요. 30% 정도는 재활이 좀 힘든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재활이 힘든 부모들은 더 힘들겠죠. 아이도 더 힘들고 지금은 이제 특수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학교 가면서 특수반이 있는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도 되게 힘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애들이 개인차가 다 있어서. 교육하실 때 주로 무슨 내용으로 하세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 가지고 가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너희들하고 듣는 소리가 달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소리로 들어. 그리고 실제로 인공아우로 듣는 소리를 들려줘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거든요. 정말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런 소리를 어떻게 말을 알아들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그런 소리로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얘네들은 너네들이 끝나고 뭐 집에 간다거나 학원을 간다거나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에 얘네들은 재활실에 가서 열심히 재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출발선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네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너네들하고 함께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너네들하고 놀기 위해서 얘네들은 재활실에 가서 매일 재활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들었다고 타박하지 말고, 안 들리는 척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못 들었으면 한 번 더 말해주고, 또 얼굴을 보고 말해주고. 근데 사실 입모양, 시각적인 정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 못 들었다고 하면 또 애들이 크게 말하면 들리지 않을까 막 그러고 크게 말해요. 근데 사실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변별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어떤 소리인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보청기도 얘기해주고요. 마찬가지예요. 네. 보청기 낀 사람한테 우리 무조건 크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모든 소리가 다 확 크게 들리는 것뿐이지 전혀 그 사람에 도움되는 게 아니기 선명한 때문에 부분이 또박또박 맞아요.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보청기도. 그래서 변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리가 섞이면 또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저희들은 소리가 섞여도 내가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집중을 하면 다른 소리들이 배경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이 전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소리가 다 섞이고 뭉뚱그려지면 못 듣고요. 또 비 오는 날 운동장, 강당 막 이렇게 울리는 곳이라든가 이러면 소리가 또 소리는 진동이잖아요. 진동이 섞이면 또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를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듣기가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듣기도 어렵다는 걸 어렵죠. 한 번 더 강조해주는 그런 교육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네 얘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인공화호를 하고 너희들이 평소에 생활할 때 듣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소리를 들리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서 좀 같이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죠. 이해 교육.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모르면 이해 못하니까. 그렇죠. 요즘 같이 마스크 쓰고 약간 더 그러면 더 힘들죠. 그럴 그죠. 때는 더 완전, 힘들어요. 네. 완전 쥐약이죠. 예. 왜냐면 저도 잘 그 예전에 알바할 때랑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몇 번씩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되게 타박받았던 맞아요.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있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못 맞아요. 알아들으면 맞아요.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좀 타박 들으면 어떡하지? 막 약간 그런 맞아요. 불안감이 좀 있는. 그러니까 타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장애가 있든 없든 잘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잘 못 들었으면 한 번 더 말해주면 되고, 맞아요. 자기가 있든 없든. 좀 더 또박또박 말해주면 되고, 천천히 말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 부분 진짜 중요하네요. 왠지 크게 말하면 더 잘 들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또박또박 이렇게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는 게 맞아요.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변별이 힘드니까 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그 사람이 화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진짜 화나는 경우도 많아. 맞아요. 못 말을 알아들으면. 되풀이하게 시키는 거는 맞아요. 누구나 조금 화가 나기도 좀 해. 있어요. 예. 지금 화나신 거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냥 그죠, 목소리 그죠, 크게 맞아요, 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친절하게 말해주기, 뭐 웃으면서 말해주기, 뭐 이런 얘기, 한 번 더 말해주기. 사실 길게 말하는 것보다 짧게 또박또박 애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가 언어를 터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언어치료실에 가서 40분 수업만 받는다고 언어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 한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주위에 좋은 자원이 많으면 살아가는데 좀 굉장히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좋은 자원이 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육을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사람의 유형마다 다 다르긴 한데 뭐 배우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재작년에 받고 작년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온전히 아까도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자신 있게 할 자신이 없어서 그거를 좀 해결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작년 정말 이렇게 계속 미뤄왔는데 얼마 전에 6월 달에 한번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수업은 아이가 중복장애가 있는 반이어가지고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용기를 냈는데 딱 첫 수업이 내가 알고 있는 청각장애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설명해 내야 하는 거여서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막 그러다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는 오해를 하지 않게끔만 해줘도 아이들도 그 아이를 대할 때 편하고 이 아이도 좀 이렇게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엄마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해서 갔고 근데 그 친구가 뭔가 그 수업을 듣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소감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자기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어서 뭐 들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인공화호 이렇게 넣어놓는 케이스를 막 자꾸 흔들더라.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인공화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인공화호를 실제 보여주고 이제 그걸 시착용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게 어쨌든 그 친구도 그걸 보고 그런 수업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아챘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아이 나름대로의 내가 하고 있는 이 보조기기를 설명하네라고 하는 좀 그런 마음은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조용히 복도에서 다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냥 저에게 다가왔었던 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걸 갖고 있네라고 하는 뭔가 그런 가까움의 표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 수업을 준비했었을 때의 어려움보다는 그래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실 전직 유치원 교사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병설 유치원은 전담 가거든요. 왜냐면 유치원은 목소리가 옥구슬을 굴러가시는 유치원은 되게 꺼려요. 집중시키기가 되게 힘들대요. 표정도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그때 네, 심취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병설 유치원도 시작해서 이제 좀 수업을 여기 박선미님보다는 더 많이 갔는데 일단 수업을 가면요. 그 아이가요,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요. 왜냐면 신학기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가면 친구들이 그거 뭐야? 귀에다가 뭐 했어? 그냥 궁금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능숙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애들이 만지는 건 싫고 굉장히 비싼 기기예요. 예, 그리고 고가의 기기거든요. 그리고 예민해서 습기에도 약하고 막 이게 관리가 너무 힘든 기기인데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면 아마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각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가잖아요. 그러면 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그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이가 못 들은 척한 게 아니야. 뭐 안 들린 척한 게 아니야. 뭐 이러고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얘는 지금 오늘 수업 끝나고 재활실에 가서 재활을 해야 돼. 왜 재활실에 가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가기 싫다 소리 안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왜 재활실에 갈까? 그래 맞아. 니네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니네들하고 놀고 싶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제가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쟤 대단하지 않니? 야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자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얘가요 청각장애아가 진짜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입꼬리가 올라가서 너무 진짜 초롱초롱하게 듣는 게 너무 뿌듯해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요. 왜냐면 장애아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더 많이 그런 기회를 줘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바빠요. 학교 선생님들 되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또 자기 표현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다 들어주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 그것도 경쟁이거든요. 경쟁에 자꾸 장애아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그런 기회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한테는 정말 큰 기회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되게 뿌듯해하고 그럴 때 저도 함께 뿌듯하고 사실 갈 때마다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청각장애아가 있는 그 학교에 학급이나 가요. 네. 그런 데 가서 그 같이 주변에서 아닌 곳도 가기도 하는데 그 청각장애아가 다니는 학교에 갈 때는 미리 그 아이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요, 저희가. 아까 이제 개인차가 다 다르고, 이렇게 수술한 것도 뭐, 보청기를 했는지, 인공아우를 했는지, 인공아우도 3사가 있어요. 회사가 3군데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르고, 재활의 또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가요. 여기 박선미 님이 얼마 전에 간 그 아이도, 엄마와 면담을 진짜 몇 시간씩 하면서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학부모 입장으로서 또 얘기해주고 싶은 자기 아이의 친구들에게 또 얘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가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장애인식 교육 다니신다고 하실 때는 그냥 약간 무작위로 왜 학교에서 그런 교육들 있잖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하시지만 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아이가 있고 같이 그 생활을 하는 아이들한테 네. 되게 우선이니까 네. 걔네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사실 저희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알기를 원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차츰차츰 해 나가야 되는 그것도 저희들의 숙제죠. 정말 필요한 부분.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해요. 막 네. 지금 어느 통신사 광고에서 맞아요. KT? KT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맨날 선전 나오는데 맨날 나오더만 삐삐라고 하면서 인공화호를 착용하고 있는 친구가 나왔고 어쨌든 큰 기업에 이제 광고다 보니까 되게 자주 나오고 광고도 되게 발랄하게 찍어가지고 그런 광고를 보면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라도 인공화호라고 하는 것이 낯설지 않게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 설명할 때 안경처럼 그냥 보면 누구나 그냥 쟤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사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워낙 더 복잡한 이제 기계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면서 만났던 인상적인 에피소드보다도 사실은 요 근래 이제 아이들이 다 어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학과도 이제 부모로서 결정을 내릴 때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미래를 걱정하는 것만도 되게 벅차거든요. 이 산을 넘으면 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또 어떨까. 또 중학교는 또 학교가 과목마다 선생님이 계실 거고 선생님들은 더 대하기가 어려울 거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더 경쟁도 치열해질 거고 학업이라고 하는 건 더 중요한 이제 아이의 일과가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대학교 뭐 결혼 막 첩첩산중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도 장애를 인정하고 이제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린 것도 불과 몇 주 안 되거든요. 이런 인식 개선 강사 과정을 받고 인식 개선 강사 과정을 밟았지만 왜 내가 교육을 못하는지에 대한 걸 스스로 찾아내는 1년 동안 이제 이게 알아차려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장애를 내가 받아들이고 아이를 잘 볼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던 차에 몇 주 전에 저희 전북지부 모임에서 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느 대학 건축과 교수님을 이제 모셨었어요. 강의를 부모 교육을 들으려고. 근데 그분의 강의 주제가 난청인 부모의 건강과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인 거예요. 너무 지금 저의 고민과도 너무 맞기도 하고 그래서 들었는데 짧은 1시간짜리 강연이긴 했는데 정말 저희 아이가 저에게 정말 이성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어쨌든 난청인으로서 살면서 장점까지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에 아이에게 진짜 해줘야 할 거는 삶에 대한 이유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런 시나 글귀를 많이 모아서 아이에게 많이 보여줘라. 그럼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되고 왜 자기가 사는지에 대한 것을 하면 사실 많이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진짜 그게 현재를 살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뭐라고 해야지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미래를 오지도 않은 미래를 막 지금 걱정하면서 그 닥치는 미래를 조금 더 덜 상처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지금 막 너무 급급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삶이고 네가 왜 살고 내가 왜 살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무엇을 못한들 아니면 뭐 어떤 상처를 받든 그게 그렇게 큰 일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머리가 좀 아주 높았네요. 머리가 좀 되게 맑아지면서 그래서 너무 고마운 그런. 저도 거기에 공감했어요.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 아이를 잘 듣게 하는 거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잘 듣고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찾고 막 재활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도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강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으로 맞아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맞아요, 아이가 맞아요. 사랑을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이건데 저희들의 조급함 때문이거든요. 불안감과 조급함 그런 거 때문에 자꾸 중요한 걸 잊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강연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딱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게 사실 이야기를 이 정도 하기에도 너무 짧은 더 많은 막 하루도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을 텐데 전 다 했어요.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고 또 새로 하고 싶고 뭐 요새 끌리는 활동들이 있는지 뭐 그런 질문들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해도 돼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있잖아요. 좀 중심을 찾게 됐다 뭐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숙제들을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 장애아를 키우는 그 장애아의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막 하면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저희들한테도 사실 상담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자조 모임을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것들도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좀 집중해보는 뭐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담 공부를 그래서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다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하게 되신 활동이 진짜 정말 많아요. 진짜 네, 많아요. 제일 먼저 사회복지부터 공부하게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서 뭐든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막 그런 다 과정에 있긴 한데 순간순간 어쨌든 그런 고민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내 삶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공간을 만나든 아니면 뭐 그 공간과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내 삶은 정말 계속 풍부해지고 있고 삶은 확장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걸 느끼는 순간 되게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양면이 계속 뒤집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안정감이 있고 여유 있고 계속 편안하면 그냥 그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불편함과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나는 극복하고 싶다는 생각 아니면 그걸 뒤집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근데 그걸 알아채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찔끔찔끔이지만 조금이지만 뭔가 이렇게 뭘 하고 있구나. 내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평생교육이어서 계속 죽을 때까지 공부는 해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가 8살 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얘는 와우 떼면 못 들어요. 와우 붙이면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떼면 못 들어요. 떼고 이제 자요. 여기 이제 불편하니까. 떼고 이제 밤에 누워가지고 자려고 누웠는데 저는 엄마 말이 안 들리지만 지는 자기가 얘기하면 저는 듣잖아요. 엄마 어느 날 그래요. 엄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야.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엄마는 더 큰 어른이 될 건데 늙는다는 거 모르고 더 큰 어른이 될 텐데 그럴 때 엄마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띄고 엄마가 떼고 안 저 들린다고 혼자, 생각하고 아니 이제 저는 그래서. 엄마가 지 말은 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말은 못 듣잖아요. 근데 혼자 이제 엄마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듣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둑따둑 이렇게 하거든요. 대답은 못 해주지만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이제 그때는 아이를 이제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온통 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만 고민하는 때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던 게 그날 밤새 고민을 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장애에 대한 공부든 무슨 공부든 그럼 내가 언어치료사가 될까?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또 언어치료사가 되면 어떨까 막 고민했어요. 그때 딸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의 인생에 애가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엄마 인생이잖아. 엄마가 하고 싶은 거를 해. 엄마가 언어치료사 공부해갖고 언어치료사가 되고 나면 지연이는 이미 커서 이제 언어치료는 필요 없게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엄마가 가르치는 직업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 아이한테 급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이야기가 또 맞는 것도 같고 딸이 크면 또 친구처럼 또 그런 조언도 해줘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사회복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를 하게 되고 원래 앞이 잘 안 보이면 한 계단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조금 더 보이게 되고 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보이게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사람 속에서 사람과 관계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어서 그러면 사회복지로 먼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사회복지였고요. 지금은 이제 상담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힘들긴 해도 함께 성장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꿈이 우리 아들 말대로 저는 진짜 좋은 어른이 돼서 좋은 자원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뭔가 너무 정말 교과서적인 완벽한 어디에 틈 하나가 없는 정말 멋지십니다. 좀 빈틈이 많아서
네, 많이 본받아야겠네요. 혹시 박선민 쌤도 뭐 이런 교과서적인 말로 저는 끝까지 저 스스로만 나만 생각.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아까도 저희 지부 모임이 저는 그걸 자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데 내가 만약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바라봐주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든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우리 부모들이 만나서 다 상처가 있는 거죠 지금 막 맨날 우는 이유는 맞아. 상처 맨날 우는 이유는 그걸 어디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뭐 주구장창도 누굴 만나고 맨날 하면서 울겠어요. 우리끼리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아 진짜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한테도 온전히 그게 갈 테고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계속 신경질적이거나 왜 내가 하는 만큼 얘가 하지 못할까 막 그런 거에 항상 이렇게 매여 있고 항상 죄의식이 있을 거고 막 그게 되풀이될 텐데 뭔가 그것을 해결하고 싶다는 라는 생각이 모일 때마다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들은 이제 또 찾아봐야 하긴 하겠지만은 저는 그걸 할 거예요. 내가 찾고 싶기 때문에 그걸 같이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서도 뭐 찾으려 치면 찾을 수 있겠지만은, 왜냐면은 이제 말한 대로 사실 내 아이만 이제 보이는 거는 지났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가 장애가 아니에요라고 부정하고 살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장애에 대한 단어의 이미지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올라오시면서 계단에 함께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함께 꿈을 꾸겠습니다. 계속. 되게 중요한 부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약간 두 분이 잘 맞겠다는 게 왕 선생님께서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구하실 것 같고 약간 박 선생님께서는 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나를 찾으면서 좀 그 중심을 계속 찾는 작업들을 하시면서 그게 같이 좀 어우러지니까 두 분이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이거 한마디는 하고 끝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데 지금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거든요. 장애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다 마찬가지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는 뭐 근데 그런 이제 약자라는 말도 사실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미 약자라고 지정해 놓는다는 것도 되게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보호해주고 좀 더 신경 써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취지라는 건 알긴 알겠지만 뭔가 그 약자라고 하는 말에서 오는 그냥 뭔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약자로 고정된 관념을 근데 만들죠. 그냥 저는 이 사회가 좀 단순하게 보면 그냥 진짜 뭔가 우리 장애인들 부모에게도 뭔가 단체를 만들어서 와서 좀 더 수적으로 많으면 더 빨리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처음에는 되게 막 뭐든 빨리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우리도 움직이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인드보다는 우리 사회가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좀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뭐 장애는 장애끼리 뭐 노약자는 노약자끼리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정말 사람에게 집중되는 세상이 오면 조금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하는데.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장애는 저 같은 경우는 장애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와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너도 나도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장애여서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되니까 네. 모르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저도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그런 사회 각자가 다 아는 건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인 되게 것 중요하죠. 같아요. 아는 맞아요. 만큼 나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맞아요. 네. 혹시 다음에 이런 어떤 사람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본인 아는 사람 중에서 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저는 익산 여성의 전화에 55세 이상 된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할머니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인권 교육을 해주는 뭐 이런 그 팀이 있어요. 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인지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모여서 연구하고 뭐 인형극도 막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는데 저는 55세가 아직 안 돼가지고 거기 안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55세가 되면 바로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익산에 예. 그런 좋은 분들도 계시다는 거 예. 소개하고 싶었었어요. 네네. 익산 솜니골 이야기 지킴이로 알고 있어요. 솜니골 이야기 지킴이. 네. 이름이 너무 정겹네요. 솜니골, 솜니였잖아요. 익산에. 네. 솜니골 이야기 지킴이. 네. 혹시 박선민 쌤 여러분? 갑자기 느끼하게. 네. 오늘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몰랐던 누구나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왕다경 선생님과 박선미 선생님께 들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익산의 이런 사람들과 만나 뵙도록 할 텐데요. 혹시 청취자분들께서도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고요. 본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